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야당의 국정조사 압박이 거셉니다.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는 있는데 여당은 지금은 수사에 방해만 될 뿐이라며 검수완박법 개정이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면서 강력 규탄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감세정책 등에서 이견을 부였습니다. 오늘 청년마스에선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두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민주당과 검수완박부터 손보자는 국민의힘 간의 공방, 그리고 이재명 후원금 논란으로 번진 사라진 1억의 행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7일째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정조사에 동참하라며 거듭 국민의힘을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일단 거절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의 112 신고 녹취록을 비롯한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을 스스로 수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경찰 무선통신기록 녹취록 등 정부가 관련 자료들을 모두 국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의 조건 없는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정부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초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던 정의당도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 주호영, 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되는 게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그리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 합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정의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야권의 거센 요구에도 국민의힘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며 국정조사 요구에 당장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국정조사보다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한 단계라는 건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다시 국정조사를 검토해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수사 과정을 지나고 나면 특검이 되든 국정조사가 되든 검토를 해보자. 그런데 당장 지금 국정조사를 섞어버리면 수사에도 혼선이 오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국정조사는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다 정의당도 국정조사를 강하게 거들고 있는 만큼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조문정국을 끝낸 정치권의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이처럼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정치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정조사가 아닌 검수완박법 개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의 과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수완박 입법으로 경찰이 경찰을 감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검찰이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할 텐데 검수완박법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서 검찰의 대형 참사 수사권을 먼저 배제하자고 주장한 것이 국민의힘 측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했음에도 민주당이 꼼수 탈당까지 동원해 검수완박법 처리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 장관 이중되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탓하며 한 장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수정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검찰 정상화법 관련해서 했던 발언을 뒷받침이라도 하려는 작정입니까? 지난해 통과된 검수완박법에는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빠져 있어 경찰의 1차 수사 후에나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조치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재개정을 주장하면서 국정조사에 이어 여야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북한이 연이틀 장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북한을 향해 연일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여야는 오늘도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북한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북방 한계선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등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게 이번 결의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한반도 미 세계 평화를 이어가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 지도부도 북 도발을 규탄하며 한 목소리로 성토했지만 정부 대응에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NLL 남쪽 영해 가까이 탄착한 것은 영해를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방부와 안보당국의 철저한 대비 등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추호도 물러남이 없이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태세와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역시 북한을 규탄한 더불어민주당은 강대강 대치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미는 연합훈련 연장 결정을 보류하고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할 때라는 겁니다. 대북 특사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가원로자문회의 소집이나 또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긴급 회동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의당 역시 남북미 모두 칼을 내려놓고 즉각 대화에 나설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첫 심사 일정으로 오늘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감세 정책 등에서 전문가는 물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면서 앞으로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예결위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내년에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모자란 예산 충당을 위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감액 예산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포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에 여당은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지적하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엄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이것은 허구의 그런 것으로 판명이 됐고 이제 국민들도 돈벌이기 경제로 해가지고 우리의 살림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허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 꼭 재정 지출에 대한 증가만이 정말 방법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반면 야당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며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은 대거 편성하고 정작 중요한 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민 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예산은 전액 삭감을 눈알 깜짝까지 하면서 권력기관의 예산들을 증액하고 지금 2023년 예산안에 대체적인 방향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증세 대상인 부유층의 세금만 깎아주는 것이라는 주장과 급격히 늘어난 조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도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유리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도 역시 자산 상위 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급격히 조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거시경제 부담을 주고 특히 내년처럼 경기고가 둔화되고 소민고가 높아질 때 일정 정도 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정부의 재정준칙 재정 추진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룰이라는 의견과 함께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재정을 덜 쓰는 잘못된 경기 대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예결위는 다음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종합 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본격 예산안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모레 당정 협의회를 열고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금융 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당은 서민금융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 의장은 이번 협의에서 안심 전환대출 요건 완화와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해서 민생 시장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레고랜드 사태 후속 조치로 채권시장 안정펀드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김진태 강원지사발 채권시장 위기로 흥국생명과 DB생명이 조기 상환을 내년으로 미루는 등 채권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책은행들의 회사채와 기업 모금 매입 프로그램 한도를 키우고 은행 가상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국회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회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추진된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둔치 주차장과 경내를 잇는 3.1km 구간에 로봇셔틀이 시범 운영됩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회가 미래의 산업 프리존이 되겠다며 관련 규제를 없애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고, 공영훈 현대차 사장은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여론 동향을 알아보는 뉴스앤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원 참사로 온 나라가 비통했던 지난 한 주였는데요.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참사 발생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체적으로는 아주 큰 영향은 아니더라도 이태원 참사의 영향을 입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물론 큰 폭은 아닙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시됐던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S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2주 간격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 31%로 나타났고 직전 조사와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라가서 60%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의 부정적인 영향이 반영됐기는 했지만 북핵 미사일도 있고 또 보수층들이 결집하는 이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이후에 이 합동 분향소도 거의 매일 가고 있고 또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 차원에서는 빨리 취하고 있는 결과가 또 반영이 된
반영이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시험이 없었다면, 만약에 네. 이태원 참사만 있던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또 어떻게 결과 나왔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보수청이 결집하지 않았다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하락폭이 네. 조금은 더 컸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만 18세 이상 20대 그리고 30대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더 내려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특히 이제 2주 간격으로 실시된 이 MBS 여론조사는 네. 실제 2주 간격이기 때문에 지난주는 대체적으로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태원 참사 직전까지는 조금이지만 더 네.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은 거의 변화가 없는 이 지지율 결과가 그래도 올라가려고 하던 그 추세가 좀 꺾인 네.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네. 한국갤럽의 결과를 하나 더 볼까요? 네. 이 조사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실시가 됐습니다. 조금 더 최근에 112 신고 대응 논란 등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29%로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부정평가도 1%포인트가 올라가서 63%. 그러니까 긍정은 1%포인트 내려오고 네. 부정은 1%포인트 올라갔는데 20대와 30대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의 가장 피해가 컸던 연령대이죠. 이들 연령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책임론은 이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예상대로 이태원 참사 잘못이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의 영향은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우리 시간에 대통령의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앞으로 이 진상규명, 애도 기간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또 사과할 사람, 또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지켜보고 국민들은 네.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정부 지자체의 책임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네. 결과 좀 크게 확대해서 볼까요? 네. 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누구에게 책임 있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73.1% 무려 10명 중 7명 이상은 책임 있다는 응답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책임 없다는 결과는 23.3%. 잘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도 일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책임이 정부나 지자체가 있다는 응답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 또 지자체는 용산구, 또 일부는 서울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책임 소재에 대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3.1%로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또 그 용산 경찰서장의 행적과 이제 보고 체계에 대한 이제 의문이 많이 네. 또 이제 논란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까지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제 뜨거운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가장 이 정치권의 분수령이 될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관련 결과 보겠습니다. 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56.8%로 10명 중 거의 6명 가까운 결과로 나타났고요. 사과 수준에서 마무리해야 된다. 또 사과하거나 물러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약 한 40% 정도로 나왔거든요. 네. 이 결과를 따져보면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사과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상당히 포함이 된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체로 이제 진보층의 요구가 많긴 하지만 여기에 중도층, 특히 20대, 30대 MZ세대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도층과 MZ세대의 여론이 이제 많이 반영된 결과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는 북한의 이제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무력 도발 때문에 네.
한반도 긴장이 이제 최고조에 다다랐던 지난 한 주였는데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과연 어떤 게 우선이 돼야 할까 물어본 또 조사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여론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화성 17형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ICBM도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이태원 참사의 슬픔도 있지만 북한이 이 애도 기간에도 이 미사일 발사 이 도발을 하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또 속초나 울릉도와 가까운 공해상에 탄착이 된 그런 미사일이거든요. 과연 국민들은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지 이 결과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좀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과 핵 전략 공유 및 동맹을 강화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의 40% 가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미국과 한미 협력이 가장 중시되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네, 미국과 동맹. 예. 네. 그 다음에 이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북한에 요구를 했던 이 비핵화 정책을 폐기하면 안 된다.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여론이 가장 높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체 핵 개발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인데 이 부분의 여론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또는 미국으로부터 전술 핵을 받아서 이 미군 기지에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보도되겠는데 그 관련 국민에 대한 공감도는 높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비핵화와 관련된 평화 기조는 유지되면서 혹시라도 모를 북한의 이 도발 상당히 또 위협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고요. 이 국지전 또는 토발과 관련된 부분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핵 전략 공유 및 동맹 강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남북 관련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해법으로서는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북핵 위협에 취해야 할 조치로서 이제 자체 핵 개발 혹은 이제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한 27% 정도 나왔는데 이건 높은 수치가 아니다라는 이제 분석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미일 간 정상회담이 이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삼국의 북핵 수석 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 간의 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네요.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일본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어떨까?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이 59.8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포함되는 부분,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한미동맹은. 근데 일본이 포함되는 것에서 어떨까? 반대도 적지는 않습니다. 35.7%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중도층까지도 찬성의 무게를 실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일본과의 협력 또는 과거사나 독도나 또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 이 질문도 그렇고 이 관련된 설명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협력으로서 물어본 것이고 한미일 간 이 수석 대표가 논의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을 전제로 할 때는 일본과의 군사적인 협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위협과 공포, 심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 주간 리서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4일 이목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홍준표의 조언입니다.
대선 경선에선 윤 대통령과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보호 모드로 일관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그가 최근 이태원 참사로 위기를 겪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 조언을 했는데요. 머뭇거리지 말라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인사들을 조속히 정리하라 촉구한 것입니다. 정부의 미흡했던 대처에 하루가 다르게 민심이 싸늘해지자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진심 어린 충고였는데요. 여당 중진 홍준표 시장의 조언대로 역대 정부도 윗선의 경지를 반복하면서 민심을 달래왔었습니다. 재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을 만큼 재임 중에 많은 참사를 겪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단호했습니다. 1993년 서해 회리호 사건 된 사고 발생 8일 만에 교통부 장관과 해운 항만청장을 경질하더니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는 무려 사고 7시간 만에 이원종 서울시장을 초고속 경질했었죠.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월 천안함 사건부터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같은 해에 뼈아픈 사고를 연달아 겪어야 했는데요. 천안함 사건 당시에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표를 반려했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사건 사흘 만에 그의 사의를 수용하게 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신임했던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을 경질했었는데요. 당시 정부의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민심의 수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질 카드를 꺼낸 것이었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여야를 막론한 경질 압박에도 나흘 연속으로 함께 조문에 나섰던 윤 대통령. 그런데 오늘 아침 서울 분향소에 조문할 땐 이상민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조계사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경질과 관련해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여야 서로 내 탓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정쟁 중단을 선언했던 여야. 참사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서로 내 탓을 하면서 으르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셀프 감찰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그 신호탄이 됐는데요.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법 때문에 경찰의 셀프 감찰을 어찌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건 권성동 의원이라면서 화살을 돌렸습니다. 중재안 합의 당시 내부적으로도 문매를 맞았던 권 의원은 발끈하면서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항변했는데요. 검수완박법을 놓고 또다시 서로 내 탓이라면서 충돌한 여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놓고도 윤석열 정부 대 문재인 정부로 또 맞섰습니다. 먼저 여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 막겠다며요. 시스템 다 만들겠다며요. 일단은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에 민주당은 어이가 없다면서 윤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는데요. 산불 났을 때 김부겸 장관은 산불 나자마자 달려가지 않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는요. 코로나 초기에 대구에 가서 한 달을 사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리를 안 지켜, 지휘를 안 해, 책임을 안 져.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야는 또 국정조사를 놓고도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슬픔을 낳은 대형 참사 앞에서도 결국 협치는 기대하기 힘든 걸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오늘도 뜨거운 이슈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엔 청년 마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래 20대 젊은이들의 이제 비보, 이번 이태원 참사를 마주했던 심경이 남다르고 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참사 이제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이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문성호 대변인.
네, 우선 사건 자체에 실제 현장에 제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 다행히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다친 사람이 나오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그 입장이 뒤바뀔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저도 참 충격이 큽니다. 네. 이번 사건의 문제는 사실 어느 한 군데에서 찾기는 좀 어렵고요. 좀 전체적인 어떤 안전 불감증과 또 어떤 이런 제도의 미비 그리고 또 그 순간순간 경찰 지휘 라인에서 있었던 작은 실수들 그리고 또 잘못들 이런 것이 지금 겹쳐져서 결국 큰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주체자가 없는 이런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것에 대해서 법령이 이제 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주최 측이 있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좀 확고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주체자가 없이 이런 시민들의 자유롭게 모이는 이런 인파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는 법안에 대해서 아직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아마 상황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고 또 그 뒤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쳤던 게 결국 전 가장 참사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방송 끝나고 그 이태원을 찾았다고 네네. 했는데 정확히 이제 하루 지나서 그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주변 친구들도 뭐 그 현장에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저한테 가깝게 다가와서 이런 사람이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타인의 죽음이라는 걸 볼 일이 많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저도 지금 좀 많이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피해를 겪으시고 지금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유족분들이 더 크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 또한 마음을 다잡고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이태원 가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또 걷다가 다니다가 길을 다니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 많은 곳은 저희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퇴근길 지하철을 타도 다음 열차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우면 사실 거의 밀다시피 해서 타기도 하고 네. 이런 경험들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이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그냥 똑똑히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던 곳이어서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교가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쩌면 세월호보다도 훨씬 더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시점 이후로는 방송에서도 모자이크된 영상마저도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방송하지 않는 등의 노력들을 해왔지만 네. 그 초기에 트위터에서 돌았던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본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일어난 큰 참사였다고 생각하고요. 문제의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아주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저는 주최자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었고 관리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리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참사 4시간 전부터 아주 구체적인 증언으로 신고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압사당할 것 같아요. 여기는 해밀턴 호텔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일방 통행으로 바꾸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이런 전화가 11번이나 왔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선제 행정을 하지 않았던 정부에게 책임을 저는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의 크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어쨌든 누가 서울 한복판에 도심에 놀러 갔다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마음 아픈 그런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저 또한 이 권한을 가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어떤 경찰 병력 배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미흡했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증원되고 조금 더 준비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참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건이 미리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얘기하셨던 실제로 이제 신고가 들어간 이후라면 저도 권중 비대위원님과 또 의견이 같은데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법리가 어떤 개괄적인 법령밖에 없습니다. 주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딱딱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된다면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된다면 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어떻게 하긴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현장에 확인이 되었다면 지도부에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명령을 내려줘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 좀 어쩌면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에 참사 이튿날째 그런 주장을 했어요. 주체자가 없는 행사여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런 기조로 용산구청장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화요일 날 저녁쯤에 경찰청에서 공개한 어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했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현 정부가 우리가 한 과거의 일이 위법했는가 적법했는가로 계속 사안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적법했는데 국민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겁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미흡했다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고. 참사가 발생한 이튿날째 이건 어떤 적법했던 것 같다라는 어떤 항변은 그러나 적법했는데도 국민의 희생이 발생을 했다면 결국 법안이 미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안이 미비했던 것은 결국 입법부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완비시켜놓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 맞습니다. 당연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단순히 이게 법안이 적법했느냐 아니냐는 결국 국무사회에서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가면 예를 들면 재난관리안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자 단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것을 시행할 수 있어요. 어떤 법령적 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 법령적 근거는 좀 개괄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죠. 그렇게 또 했어야 된다고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법규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현장에서 혹은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씀인지 충분히 아실 만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독재를 안 겪어본 국가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런 법령에서 그리고 개괄적으로 그냥 포괄적이고 나이브하게 되어 있는 이 법안을 검찰이 그냥 현장 판단해서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이런 것 같아서 내가 국민을 통제해야겠다, 시민을 통제해야겠다 라고 나섰다가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그 말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진짜 유가족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 이것이 유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말씀하신 들면 것이 당시에 용산구청장이나 아니면 용산경찰서장이 지금의 법령이 그러하지 못해서 지시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것만 같은 가지고 주장을 이야기를 하지 하시는 거예요. 않았습니다. 전 분명히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있었고 더 준비했었지만 그래서 안 된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결국 이 미흡한 법령을 가지고 경찰이 시민을 통제한다는 것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네네. 그 처음 논의부터 굉장히 이제 지금 뜨거워졌는데 우리가 또 관련해서 또 논의를 이어갈 부분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상황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민주당이 다음 주 중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사태 수보다는 또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행태라는 지적이 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여당 측에서는 경찰의 셀프 수사 는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이 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을 수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당장 그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스스로 수사하지 못하면 추가로 검찰은 경찰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령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사실 국정조사는 좀 다른 차원의 주장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행위자의 사안이 적법했는가 위법했는가를 다루는 것은 경찰 혹은 검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국가작용이 사실은 적절했는가, 정치적으로 적절했는가 혹은 아니면 행정적으로 적절했는가는 사법기관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번의 건도 누군가가 위법을 저질러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되레 행정이 행정의 일을 못했다, 정치가 정치의 일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안이 발생했다는 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법기관을 넘어서 국정조사 차원에서 저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 정치적, 행정적
인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들을 개선시키자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벌써부터 어떤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또 사실 자신의 기관이 스스로를 감찰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부자를 감싸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정보 같은 게 새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부 기관에 의해서 이런 상호 간의 견제가 돼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기존까지 어떤 그런 견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검찰인데 이런 검찰의 역할이 검수완박으로 인해 축소되면서 이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검수완박이 워낙 좀 정쟁화되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추모 기간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하고 반대하고는 떠나서 법안 자체가 좀 허술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민주당 분들도 그래서 그 뒤에 어떤 한동훈 검사장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이런 부분들 같은 결국 그 법안에 허술한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찬반을 떠나서 그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 쪽에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특검을 발동할지 여부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특검을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을 믿을 수가 없다 때문에 한동훈 특검이 아니라 국회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제 그 입장입니다. 한 장관이 특검을 도입을 하면 현 정부에도 부담이 될 그 공산도 있을 것으로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특검의 도입 두 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먼저.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수사 방법 중에 뭐 국정감사도 지금 한 가지의 방법론이고요. 또 이제 한동훈 검사의 특별검사 이제 특검도 또 한 가지 방법이고 또 국회 특검 또한 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측에서 한동훈 장관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 뭐 법무부 특검은 받을 수 없다. 근데 그러다 검찰을 믿지 못해서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권한을 넘겨놨더니 그럼 이제 경찰을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걸 하자 그래서 그럼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못 믿겠다. 그래서 뭐냐? 그럼 결국 자기들이 주도하는 국정감사만이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다른 분들은 다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믿어도 된다? 이게 과연 국민들의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 초기의 일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건 좀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못 믿고 우리만 믿을 수 있다. 그 논리에 어떻게 동의를 하세요? 저는 왜 그렇게 주장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를 잘 몰라서 반박을 하기도 좀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내에 이 사안을 일단 수사하겠다고 해서 되려 여당에서 그걸 믿어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일단 하나 들고요. 그 특검 관련해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사안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 사안이 조사해야 될 사안이 이태원 참사입니다. 그러면 이태원 참사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사실 현 정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수사를 어영부영하게 된다면 그 역시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뭐 그것을 상설 특검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야당이랑 협의해서 특검법을 따로 만들든 어떤 방법이든 지금 당장 굳이 택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좀 예견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경찰을 비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수사 결과가 너무 엉망이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검찰이 개입해야 되겠죠. 그럼 그때는 특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어제 그 김기현 의원이요, 이태원 참사 이전에 그 죽상을 하고 있던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요즘엔 웃음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번 국정조사 또한 이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그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면서 그 배달 사고를 했던 1억의 일부를 이재명 후원금으로 냈다는 진술,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에도 김용 부원장이 2억을 요구해서 1억을 줬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 측에선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는 완전 막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 참사를 만들었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꼭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안이 벌어졌고 이것으로 이재명이 웃는다? 그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정말로 도심 한가운데서 150명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시간을 두고 돌아가셨어요.
이 사안을 놓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사람들이 왜 돌아가신지를 모르면 살아있는 나도 왜 살아있는지 근거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건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모음으로써 사실 관심받았으면 하는 어떤 사안이 관심받지 못한다고 해서 웃음기가 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이상민 장관이 처음에 말했던 이것을 정치적 선동으로 쓰지 말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는 정치가 아무리 막장이라도 그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참하고 제가 유가족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잃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걸로 또 상대를 공격하고 있는 정치를 보면서 너무 환멸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정치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면 여러 가지 표정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이 애도하는 기간이라고 웃음기조차 뭐 사라져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공격은 저희 당에서 하신 거지만 좀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정치권에 좀 지양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측에서도 남영희 부원장께서 사건이 터지자마자 어떤 사실 확인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비판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섣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서로 흔히 얘기하는 정적이라고 하지만 결국 같은 국가를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뜻은 같은데 이런 지엽적인 걸 가지고 서로를 모욕하고 싸우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저희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은 여야 가릴 거 없이 앞으로 정말 지양돼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과 또 2억을 요구했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셨죠? 민주당 측에서? 일단은 지금의 단계에서는 뭐 저도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민주당 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그 사건을 잘 모르는 측 입장에서는 지금 좀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제가 그냥 보도된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진술에 의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에 의한 것이지 물건이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물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욱 측과 가까운 사람의 어떤 전달책 역할을 했던 분의 메모인데 이것은 김용 부원장까지 전달을 했던 내용은 없다고 일단 알려져 있고 또 하나 더는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본부장이 한 자리에 있었다는 어떤 통신조에 관련한 것입니다. 근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돈이 전달됐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지금 돈을 받았다는 어떤 물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아직은 무리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이제 뭐 관련 CCTV나 뭐 메모 이렇게 동선 몇 가지 이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파악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이런 것이 어떠한 결국 그 역할을 했는지는 차후에 수사가 좀 더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진술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관련 이제 자들이 모두 어떤 증언이 김용 부원장만 빼고는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꽤 상세하고 또 긴 타임라인을 가진 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사를 이어나갈 혐의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관련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논의할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검찰도 이제 그 진술뿐만이 아니라 물증을 상당히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검찰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이제 밝혀지는 건 그렇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 앞으로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조만간 어떤 그 획기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흘러갈 것인지 대장동 관련해서 마지막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관련 진술들이 꽤 상세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뭐 동선이나 CCTV 메모 등 몇 가지 이제 증거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아마 이제 총력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좀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이재명 그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과 연관된 부분인데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재명 대표와만 연결된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과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 대장동 일당이 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돈을 마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연결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까지 총체적으로 드러나야 대장동 사건이 어떤 것이었구나 알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측근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아주 정치적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그리고 대장동 관련한 여야 공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쩍 추워진 추겨울 찬바람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이번 주말도 전국적으로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 따뜻하게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